네, 정론 1심입니다. 도태우 장예찬 공천 취소는 한동훈의 자살골이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자유일보 탑 기사입니다. 한동훈 자살골, 한동훈 자살골. 도태우 공천 취소는 77%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지금 자유일보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대신에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하다는 빅데이터 팀의 분석으로 기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면 6.2%나 오차가 나는 반면에 이 빅데이터 팀이 이 빅데이터를 조사를 하면 거의 정확하게 미국 대선 예측하고 한다는 겁니다. 이 자유일보의 빅데이터 팀의 조사 대상은 네이버입니다. 우리 자유파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네이버예요. 그러니까 무슨 대구, 부산, 영남권 국민만을 상대로 이 조사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일반 민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이버 뉴스 댓글 보니까 도태우 공천 취소가 잘못됐다. 이건 한동훈의 자살골이다. 라고 하는 이 댓글이 또 공감이 77.7%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자기들은 빅데이터 분석도 하지 않고 계량화도 할 수 없는 이른바 국민 눈높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그냥 유행처럼 써요. 한동훈이가 한번 쓰고 난 다음에 뻑 하면은 이것들이 국민 눈높이야. 그게 한동훈 눈높이지. 그게 김은혜 눈높이지. 그게 안철수 눈높이지. 무슨 놈의 국민 눈높이야. 국민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반면에 이 자유일보가 분석한 빅데이터, 네이버 뉴스 댓글 이거야말로 국민 눈높이를 표현한다고 저는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네이버는 자체 기사는 생산하지 않고 여러 언론의 주요 기사를 네이버에 링크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데 동아일보가 쓴 기사 여 공관이 5.18 발언 논란 도태우 공천 취소라는 기사에 달린 댓글에는 한동훈 위원장 미친 거지? 이번 총선은 보이콧하겠다. 어디 좌파 잡탕밥들 데리고 잘해봐라. 이렇게 여당의 주체인 보수 우파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꼴 더 이상 못 참겠다. 솔직히 한동훈이 우파인지도 의심스럽다. 이런 댓글에 공감이 74, 비공감이 8 붙었어요. 관련 기사에 붙은 댓글 한동훈 지지 철회하겠다. 오늘로서 한동훈은 대선 끝났다. 우파를 이리 우습게 여기는 자 절대 대통령 못 된다. 많이 비겁하다. 지역구는 어쩔 수 없이 찍겠지만 비례는 떠난다. 단언코 한동훈은 끝났다. 이런 댓글에 공감 57, 비공감 8. 또 TV조선의 기사 여 공관이 도태우 후보 공천 취소 부적절한 발언 추가로 드러나 제하의 기사에는 이 제목부터가 도태우의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공천 취소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제목부터 다 붙여 있잖아요. 그런데도 댓글을 보면 도태우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되길. 좌파들 눈치 보는 비겁한 국힘에는 미래가 없다. 이런 댓글에 공감 106, 비공감 17입니다. 또 동아일보 이 기사에 달린 댓글 아까 제가 전해드린 5.18 발언 논란 도태우 공천 취소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 도태우 변호사님 무소속 출마하세요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이 댓글에 공감 61, 비공감 7이 붙었어요. 압도적 다수가 도태우 공천 취소 잘못됐다. 한동훈이 잘못했다. 도태우 무소속 출마해라. 이렇게 지금 의견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매일신문이 대구매일이죠.
국민의힘 5.18 발언 논란 도태우 공천 취소 기사에 달린 댓글에 도태우 무소속 나오면 찍어줄게. 얘는 공감 54, 비공감 9. 자, 이 빅데이터 자료를 보니까 이건 완전 한동훈 자살골이다. 이게 자유일보의 일면 탑 기사입니다. 저희 고성호 TV에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의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도태우, 장해찬 공천 박탈에 대한 고성호 TV 시청자들과 아미고 회원들의 목소리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인 결혼식 왔는데 열받아서 사람들 난리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짧게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분이 보냈는지 아이디나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고 짧게 잘라서 전해드릴게요. 열받아서 사람들 난리입니다. 한동훈이 우리 우상이었는데 이자가 더불어 터진당의 이중대였다. 반동훈이라 칭한다. 보수우파의 저승사자였다. 이번 공천에서 보수우파는 추풍 낙엽이었다. 도태우 공천 취소를 보면서 역시나가 역시라 이번 투표 포기할 겁니다. 웰빙 정당이 될 게 뻔한데 왜 마음 상하게 투표를 한답니까? 안녕하세요. 부천 거주하는 당원입니다. 장예찬 씨 젊은 사람이지만 바른 정신 가지고 제대로 된 정치 철학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다시 한번 뭉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좌파들 악랄한 비난에도 우리 보수들 강력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지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셀카 찍으며 전국 다니다 보니 차기 대통령 된 줄 알고 착각하는데 우리 우파는 한동훈을 퇴출할 것이다. 이 문자를 꼭 한동훈 위원장한테 보내달라. 도태우 후보 공천 취소할 때도 납득할 수 없었지만 광주 호남 민심 우려하는 당의 입장을 고려하여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장해찬 후보까지 공천 취소한다면 국민의힘 채권당은 포기할 수밖에 없겠다. 한동훈 일부 비대위 계속 지지하기 힘들 것 같다. 광주 방문을 위해 도태우를 희생물로 진상해 바친 한동훈은 각성하라. 민심은 조석으로 변한다. 5, 6년 동안 탄핵 국면 엄중한 시절 용감하게 문재인에 맞섰던 용감하고 담대한 자유우파 국민들의 자존심을 깔아뭉갠 한동훈. 그대를 역사의 법정에 고발한다. 한동훈의 국민의힘에 속았거나 모욕당하는 것 같아 도저히 참기가 힘듭니다. 한동훈과 비대위원들이 진정 우파인지 의심될 정도입니다. 이재명이는 양문석 막말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고 문제될 거 없다고 제새끼 감싸는 발언했는데 이러니 좌파들이 충성을 다짐하고 똘똘 뭉치는데 국민의힘은 막말도 아닌 걸 좌파들이 프레임 갖고 표 떨어진다고 하니까 빨리 공천 취소하라고 아우성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됐습니다. 자유파 시국선언문이라는 제목 하에 메시지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원 사퇴하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좌클릭을 멈추라. 국민의힘은 자유우파 정당이다. 지도부에 영입된 자들 우파라 볼 수 없다. 운동권 좌파 일색으로 채워졌다. 누구의 뜻인가? 이재명 형수 욕설 막말하는 자 비난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싸우는 우파 전사들을 차례로 전사시키고 있다. 좌파 정당 만들려거든 국민의힘 나가서 좌파 정당에 합류하라. 우파 국민들은 우리 우파 전사 장예찬 도태우를 내치는 좌파 지도부와 뜻을 같이 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좌파 공격에 대응도 못하고 집토끼만 괴롭힙니다. 호주 대사 도망갔다니 말이 됩니까? 박원순 아들 병역법 위반 5년째 도피 중, 추미애 아들 출석 거부하고 도피, 왜 이런 거는 말 한마디 못하고 쓰레기 좌파 선동에 부안해동하는지 답답합니다. 좌파의 지령에 따라 공천을 취소하는 국민의힘이 돼버렸습니다. 한동훈 이자는 진정한 자유우파입니까?
화가 많이 납니다. 이젠 국민의힘을 대체할 대안 세력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의 이념전쟁은 한두 번의 선거로 끝날 일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갈 것이기에 이번 총선에서 이겨도 한동훈과 그 주변 구성원들을 보면 윤 대통령 개혁을 사사건건 막을 겁니다. 정체성 모호한 보수 정치인들이라는 작자들은 싸움은커녕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배신을 할 자들만 득실거립니다. 국민혁명당 창당을 주장합니다. 장해찬 도태우 공천을 복귀시켜라. 복귀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우파는 도태우의 무소속 출마를 지지하며 도태우의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지금 도태우 후보 사무실입니다. 여러 단체들의 지지 선언이 있고 지금은 티타임 중입니다. 후원금이 더 많이 들어와서 더 이상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도태우도 모자라 장해찬까지 건드리면 이재명 지지 선언할까 보다. 광야에 몸살이지 않고 싸운 사람,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종북 주사파들 씨부린다고 우리 싸움꾼들을 내쳐야 하는가. 지도부의 정신 나간 짓거리에 더 이상 용서치 않겠다. 종북 좌파 프레임에 무릎 꿇은 이 비겁한 겁쟁이들아. 저는 책임당원입니다. 외국에 체류 중입니다. 참 실망입니다. 도태우 장해찬 후보 공천 취소시킨다고 좌파들이 우리 후보 찍어주나요? 이번 선거 때 투표하러 가야 하는데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비행기 값이 아까울 것 같아서. 예, 1박 2일 600km를 달리면서 국민의힘 후보 한 명이라도 더 여러분께 알리고 조금이라도 당선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정신없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정말 스산하고 힘들었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 짓을 계속하고 있어야 하나.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한동훈이 도태우, 장해찬에 대한 좌파의 공격이 있을 때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당이 공천한 도태우 후보, 우리 당이 공천한 장예찬 후보는 우리 당 책임당원들과 국민이 선택한 후보입니다. 과거의 실언에 대해서는 도태우 후보, 장해찬 후보 모두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그리고 앞으로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매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과거 실언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원들과 우리 국민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도태우 후보, 장해찬 후보에게 돌팔매를 던지시려면 당 대표인 저 한동훈한테 돌팔매를 던지십시오. 제가 맡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당 대표라면. 천박하지만 이재명이는 지금 그러고 있지 않냐 말이야. 천박하지만 이재명이는 그래도 양아치 의리라도 갖고 있지 않냐 말이야. 한동훈이 이랬다면 그야말로 우리 자유우파가 똘똘 뭉쳐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한 표가 아니라 10표, 100표를 만들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다니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는 모두를, 모두는 하나를. 예, 군에서 모든 조직에서 쓰는 말입니다. 한동훈은 정치판 들어오기 전까지 검사였어요. 검사들이야말로 이 말을 아침 저녁으로 외우고 다니잖아요. 하나는 모두를, 모두는 하나를. 윤석열 대통령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 그 한마디로 대통령에 오르지 않았어요. 하나는 모두를, 모두는 하나를. 이 기본적인 이 원칙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우리 자유우파 정당의 당대표 비대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론 1침이었습니다. 네, 공수처가요,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입장을 갑자기 공수처 대변인실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저는 이 공수처의 이 입장 발표가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출국을 허락하고 취소하고 할 권한이 있는 기구가 아니거든요. 출국을 허락하고 출국 금지를 내리거나 또는 출국 금지를 취소하는 것은 공수처가 아니에요. 법무부입니다.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출국 금지도 법무부를 통해서 했을 것이고, 이종섭 대사가 뒤늦게 출국 금지된 사실을 알고 출국 금지를 해제해달라, 그 요청한 것도 법무부 출입국 심의위원회예요. 그래서 그 법무부 출입국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출국 금지할 이유가 없다 해서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는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출국하라 말하고 허락하거나 간섭할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권한이 없는 자가 출국 허락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거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이종섭 대사의 출국은 법무부가 공수처의 요청으로 출국 금지되어 있었던 그 조치를 법무부가 출국 금지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유 없다 하고 출국 금지를 해제했기 때문에 출국이 가능했던 거예요. 해외 나가는데 왜 공수처의 허가가 필요합니까? 저는 지금 지난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종북 주사파들로부터 여러 가지 사안으로 아마 10개 가까운 형사 사건, 민사 사건 고발돼 있을 거예요. 너무 많아서 제가 돼 있을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저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일본의 우리 한자협 선배들이 꼭 한번 오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4월 5일에 갈 건데, 그럼 그때 이 10여 개 제가 소송 고소당한 이 사건 처리하는 경찰서, 검찰서 다 찾아다니면서 허락 받고 나가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출국 금지가 돼 있으면 공항에서 못 나가는 것이고, 출국 금지가 안 돼 있으면 어디든 자유롭게 나갔다 올 수 있는 게 자유 대한민국이에요. 대통령실은 출국 허락한 적 없다는 공수처의 대변인님 논평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추가 설명을 했는데, 이종섭 대사가 부임을 위한 출국 전에 공수처에 자진 출두해서 오라 그런 것도 아닌데 고소당했으니까 대사로 나가기 전에 스스로 간 거예요. 자진 출두해서 4시간 동안 면담 형식의 조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수사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추가 조사 날짜를 정해주면 맞춰서 와서 조사 받겠다. 그거 했다. 그러자 공수처에서 그러면 기일을 정해서 통보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기일 정해서 통보하기 전에는 자유롭게 하라는 뜻 아니냐. 국어가 우리 한글이 그렇지 않냐. 공수처가 기일 정해서 통보하겠다고 했으면 그 기일 통보받은 기일 전까지는 집에서 꼼짝 말라는 뜻이냐 이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공수처도 출국을 양해한 것 아니냐.
그런데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히자마자 바로 공수처가 반박 공지를 했다. 그 정도로 출국 금지가 간절했다면 그럼 지금이라도 당장 소환을 해라. 소환을 해서 수사를 해라. 이종섭 대사가 소환하면 바로 와서 수사 받겠다고 하지 않느냐. 왜 수사는 안 하고 수사 준비는 안 하고 언론 프레이만 하느냐 너네는. 이 말입니다. 공수처는 수사를 하는 곳이지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다.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에요. 또 제가 어제 그저께도 논평을 했는데 지금 뭐 일부 수도권 후보들이에요. 이종섭 즉각 귀국, 황상무 사퇴 이것 좀 주장하잖아요. 한동훈이를 중심으로 해서. 자, 제가 도대체 황상무는 무슨 맥락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 언론에서 제대로 그 전후 맥락을 소개를 안 해주니까 그냥 자극적으로 단어 몇 개만 뽑아가지고 마치 황상무가 무슨 회칼 갖고 테러 해듯이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제가 파악한 이 정황은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방송기자들 몇몇하고 밥을 먹었대요. 점심을. 근데 이건 방송기자들이 먼저 밥 좀 사주세요 해서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해서 만들어진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방송기자들이 밥값 내겠어요. 수석이 밥값 내지. 그러니까 밥 사주세요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후배들하고 20, 30년 후배들이니까. 그래서 밥을 먹었답니다. 근데 갈 때까지만 해도 점심 먹으시다라고 제안한 출입기자가 다른 방송사 기자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MBC 기자가 오는 줄도 몰랐답니다. 하여튼 그러고 갔대요. 그런데 가보니까 방송기자 후배 5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분위기 좋게 만나서 분위기 좋게 밥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황상무 수석이 군대 생활할 때 정보사에 근무했었나 봐요. 정보사.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들 5명 모이면, 5명 모이면 군대 얘기 꼭 나오거든요. 군대 얘기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막 분위기가 진짜 재밌어지고 뭐 서로 말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제 자기가 정보사 근무할 때 얘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뭐 김신조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 사건이 어떻고 뭐 8.18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문제의 그 오은근 테러 사건 얘기도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황상무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저 이 회칼 가지고서 기자를 테러하던 그 시대 그야말로 과거의 권력이 언론을 겁박하기 위해서 이런 일도 있었다 하면서 DJ 시절에는 언론사에 대한 세무사찰도 있었고 조중동 사주가 한꺼번에 모두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고 그런데 우리말은 다만 그런데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런 짓 안 한다.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짓 안 한다. 그럴 생각도 안 하고 그럴 능력도 없다. 이걸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선후배 사이고 그냥 정상적인 일반인이었다면 뭐 그냥 아무 얘기도 아니고 그냥 웃고 흩어질 그럴 분위기고 그런 얘기였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황상무 죽이기에 들어간 거예요. 황상무는 우리 정부는 절대 그런 짓 할 생각 없어. 그런 짓 안 해. 그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부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악의적인 보도는 좀 자제해달라. 정당한 비판은 받겠는데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서 자꾸 악의적으로 공격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상무의 이런 이야기와 분위기를 완전히 거두절미하고 MBC가 회칼 테러 사건만 부각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밥 먹자 그래서 가서 후배 기자들 밥 사주다가 옛날 이런저런 경험을 얘기하면서 우리 정부는 절대 언론을 겁박하지도 않고 압박하지도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서 황상무가 언론을 협박하고 겁박하고 위협한 것처럼 만들어서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황상무 사퇴시키면
그야말로 이 좌파 프레임에 그대로 걸려들어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것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황상무 수석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으므로 사퇴는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게 된 이 경위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 당시 있었던 상황을 파악을 제 나름대로 했는데 이렇게 파악을 하고 보니까 그렇지. 근데 왜 황상무가 물러나야 돼? 언론한테 좋은 얘기 한 건데. 그리고 협조 요청한 건데. 그러면 대통령 모시는 수석이 언론 기자들 만나서 우리 정부 좀 너무 악의적으로만 보도하지 말고 좀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제대로 보도해달라. 이 말도 못해요? 그러면 수석 그만둬야지. 저는 말이죠. 황상무 같은 식으로 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 활동하지 않는 다른 수석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해야 설거지를 해봐야 뭐 그릇도 깨는 거지. 그릇 깨졌다고 당장 모가지 쳐버리면 누가 부엌에 가겠어요. 여러분 황상무 상황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수도권에서 한동훈이부터 이종섭 즉각귀국 황상무 사퇴를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김은혜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김은혜 또 대통령의 호위무사라고 불렸던 수행실장 이용 이런 사람들이 막 덩달아서 편승해가지고 황상무는 이종섭은 조기 귀국해야 돼. 황상무는 사퇴해야 돼.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나경원, 함은경, 김영주. 그러자 혹시 탐탐 기회만 노리던 김경렬이가 때는 지금이다 하고 잽싸게 끼어들어가지고 회칼 테러 언급은 기함할 수준이다. 본인이 거취를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 그리고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어요. 반면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한동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출마하는 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일을 한동훈이 말하고 있다. 말 잘하는 게 똑똑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는 대통령 레임덕 왔을 때 대통령 버리고 갈 때나 하는 얘기다. 지금이 그런 때냐. 당에서 외교 문제가 걸린 이종섭 대사를 당에서 처리하라 마라. 이건 관례가 아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직무유기부터 지적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권 안에 특히 수도권에서 출마하는 사람들이 이종섭 조기 귀국 황상무 사퇴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매우 부적절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심정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출마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출마자들하고 만난 영상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띄워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부천에 출마하는 박성중 후보, 김복덕 후보 대담 영상을 방송 끝난 다음에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후보들한테 현안에 대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니면서 유권자들을 만나시면 어떤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까지는 얘기하는데 그리고 국회 들어가시면 어떤 의정 활동을 할 겁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던지지만 예컨대 이종섭 대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황상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얘기 제가 묻지 않습니다. 왜 안 묻는지 아세요?
우리한테 불리해서가 아니에요. 후보들이 몰라요. 그런 걸 빠삭하게 알고 있는 후보는 제대로 선거운동 안 하는 거예요. 자, 후보가 되면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유권자 대면 접촉을 시작합니다. 밤 12시까지. 팍팍하게 하고 그야말로 새우잠 서너 시간 자고 다시 나와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정섭 이 대사 사건만 하더라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황상무 이 사안 관련해서도 그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신문에는 안 났지 않습니까? 그럼 모를 수밖에 없죠. 모르면 그냥 언론에서 큰 제목으로 한두 개 본 것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들한테는 제가 현안을 묻지 않아요. 물어봤자 그냥 상투적인 말 몇 마디밖에 할 수가 없는 처지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선거 때문에 사실은 중앙에 여의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뛸 수밖에 없는 이 후보들의 입에서 이종석 귀국해라, 조기 귀국해라, 뭐 황상무 사퇴하라고 나오는 건 신문에 큰 제목 몇 개 보고 아 이게 민심인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팩트 체크도 안 하고 그냥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걸 기자들이 잽싸게 잡아채서 기사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입을 열고 해도 괜찮아요. 이를테면 양문석의 그 표륜적인 발언이라든지 뭐 권양여비의 무슨 그야말로 사사청 같은 거라든지 자기 동네 이름도 잘 모르고 뛰어다니는 뭐 안기령이 같은 자에 대한 공격, 이거는 전국의 후보들이 공격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방어해야 될 사안 있잖아요. 이종섭 사안이라든지 황상무 사안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또 도태우, 장해찬 결국은 공천 취소로 결론 났지만 이 사안 경우에는 중구난방으로 떠드는 게 대부분 팩트가 아닐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좌파들이 프레임 딱 갖다 씌워놓으면 우리 자유우파 후보들이 좌파 프레임 속에서 놀아나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구난방을 중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팩트를 잘 알고 있는 당 지도부한테 이 사안을 맡기는 거예요. 좌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좌파들이. 자, 양문석에 대해서 좌파 내에서 물론 노무현 세력은 뭐라고 하지만 공천받은 자들이 양문석에 대해서 지그들끼리 싸우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모든 걸 다 이재명한테 딱 단일화 시켜주잖아요. 그럼 이재명이 뭐라 그럽니까? 국민의 심판에 맡기겠다. 그걸로 끝이잖아요. 증폭이 안 되거든. 자중질환을 일으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이종섭 대사 그리고 황상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떠들지 않으면 사안 자체가 커지지 않아요. 내부에서 떠들기 때문에 좌파들이 상투적으로 공격하는 것 이상으로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창구 단일화를 통해서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네, 이철규 의원이 이번 선거가 막 시작될 무렵에 당의 사무총장을 맡았었고 그리고 나서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공관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가장 오랫동안 적어도 1년 이상 이번 총선을 위해서 쭉 사람 관리하고 영입이라는 무거운 업무를 해온 사람이에요. 이철규 의원이 어제 페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철규 의원의 페북 글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로 22대 총선에 출마할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 공천이 마무리됐습니다. 16년 만에 전국 254개 선거구 전 지역에 후보를 공천하여 집권당의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역구 공천에서는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도 수십 년을 함께했던 동료 검사도 공천 과정에서 원천 배제됐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 몸담았던 장 차관, 대통령실 수석 및 비서관 중에서도 주진우 기획관, 이원모 비서관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선을 치렀으며 이 2명 중 1명인 이원모 후보조차 연고지인 강남에서 경기도 용인으로 전환 배치됐습니다. 어려운 경선에서 당당히 승리해 공천을 받았지만 우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장해찬 두 젊은 정치인께는 안타까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역구 공천을 다 마무리한 이 시점에서 보면 그동안 야당과 당내 일부가 친윤 공천 프레임이 작동된다라고 거짓 선동했던 것이 그야말로 가짜뉴스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많은 아픔을 겪으며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했지만 어제,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어제 발표된 국민의힘 비례정당 국민의 미래 후보 공천 결과는 아쉬움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당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히 비례대표를 연속으로 2번 배려하지 않는다는 당의 오랜 관례가 깨어지고 그동안 당을 위해 헌신해온 사무처 당직자는 당선권에 1명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비대위원 2명이 비례대표에 포함되고 생소한 이름의 공직자 출신 2명이 당선권에 포함된 상황에서 온갖 꾸준히 일을 감당해온 당직자들이 배려되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은 더더욱 큽니다. 또한 호남이라는 험지에서 보수의 가치를 들고 헌신해온 호남의 기반을 둔 정치인들의 배제와 후순위 배치도 실망의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문정권에 저항하며 당을 위해 헌신해온 동지들이 소외된 데 대해 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일 전까지 바로잡기 바라며 이분들께 마음 깊이 미안함을 전합니다. 가장 오랫동안 공천의 실무를 맡아온 이철규 의원이 어제 발표된 비례대표 후보까지 포함해서 254개 지역구 공천과 46명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대해서 매우 완곡하지만 그러나 강력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 사태는 자칫 잘못 다루면 공천 파동으로 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례대표를 잘해야 된다. 지역구 공천에서 다 현역 중심 밋밋한 공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감동을 비례대표에서 줘야 한다고 하면서 제가 제시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누군지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 대중성, 인지도, 상징성이 매우 큰 몇 사람을 앞순위에 배치해야 한다.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두 번째, 설명을 길게 하지 않고 몇 가지 설명만으로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호남의 전진 배치가 꼭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이 비례대표 후보의 기준에 대해서 제시한 셈입니다. 제가 어제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보고 제 세 가지 원칙이 완전히 깡그리 무시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원칙이 무시됐다고 제가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동은커녕 분노가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명의 비례 후보 추천 명단, 그 20명 이후는 당선 안정권이 아니라 그래서 언론이 보도도 잘 안 합니다. 20명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필요 없이 이름만으로 그 사람하고 무릎을 칠 사람이 앞순위에 집중 배치돼야 된다 그랬죠.
그럴 사람이 2명 있습니다. 2명. 20명 중에 딱 2명이에요. 진종호 설명 필요 없죠. 진종호.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진종호. 설명 필요 없죠. 인요한 설명 필요 없죠.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20명 중에 딱 2명만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길게 아니라 짧게 한두 마디로 설명이 가능한 사람은 그러면 몇 명이나 있느냐? 박충권. 탈북했는데 박사를 따고 현대제철에 군사 무기개발 쪽에 가 있어서 우리가 한번 모셨던 그 박충권. 이 정도 설명하면 그 사람 떠오르시죠. 또 강선영. 여성 최초의 투스타.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그러면 이 사람 얼굴은 몰라도 육군 최초의 투스타. 육군 항공사령관 출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길게 설명 안 하더라도. 김장겸. 이름만 갖고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 MBC 사장인데 좌파들한테 쫓겨났던 사람이야. 그래서 기나긴 이 사법투쟁 끝에 마침내 무죄 받은 사람이야. 그 김장겸. MBC 정상화 해야지. MBC 노조한테 그렇게 쫓겨나고 고생 많이 했지. 이 정도면은 설명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지금 이제 짧게 설명하면 되는 사람이 3명이었어요. 설명 안 해도 되는 사람이 2명이고. 그러면 나머지 15명은 뭡니까? 누군지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1번 비례후보 1번 최보윤. 길게 설명을 해야 돼. 비례 3번 최수진. 우선 저부터 잘 모르니까 길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러니 이 비례대표 후보 선정 제가 실패했다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비례대표로 이길 수 없습니다. 특히 심각한 게 있어요. 설명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몇 명 끼어 있어요. 설명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 누구냐? (10번에) 김위상이라는 사람이 공천이 됐어요. 저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요.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공관위에 심사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게 하여튼 20여 가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천은 서류 제출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공관위가 서류 접수를 거부해버렸어요. 왜? 자격 없다고. 당신은 자격이 없으니까 접수해봤자입니다. 하고 거부를 했어요. 국민의 미래 공관위가 거부한 이유는 이 김일상이라는 사람의 전과에 폭력 전과, 공금횡령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거는 공천 배제 사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비례건 지역이건. 폭력 전과와 공금횡령 전과. 그래서 공관위가 이 사람 공천 신청했는데 심사는 할까요 말까요? 야, 심사할 필요도 없어. 이미 기준에 미치지 못해. 서류 접수를 거부해. 이렇게 결론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덜렁 10번에 들어갔어요. 또 김예지 비례대표인데 연속으로 비례대표 한 번 더 지금 공천받은 거예요. 법에는 없지만 오랜 수십 년간에 걸친 관행이에요. 비례대표는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낸다. 계속 하고 싶으면 지역으로 나가라. 비례대표 연속으로 2번 한 사람은 없습니다. 김종민이가 김종인이가 비례로만 5선인가 했다 그러는데 여기저기 이 당 저 당 옮겨가면서 한 거예요. 셀프 공천까지 해가면서. 한 당에서 2번 연속으로 비례 받은 사람이 없어요. 김혜진은 뭐가 그렇게 특별합니까? 한지아, 하나갑이 조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갑이 조카면은 비례 주는 거예요?
반면에 호남에서 고생고생한 주기환 전 광주시당위원장 24번 줬어요. 당선 바깥. 그 주기환 사의 표명했습니다. 이거 호남에 대한 홀대다. 말은 안정권에 25% 넣겠다고 해놓고 이게 호남에 대한 홀대 아니냐. 나 이런 거 못하겠다. 당직자의 임보라 29번 줬어요. 승계도 안 되는 번호야. 그 당직자 이 사람 당무감사 실장인데 최고위 당직자인데 29번 줬어요. 차라리 주지나 말지. 완전히 이게 창피당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또 그런가 하면 심각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시우 17번인데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다가 골프 접대가 걸려갖고서 강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직자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비례대표 17번이에요. 강세원 13번. 대통령실 행정관이라는 직책 가지고 비례대표를 하고 있어요. 수석도 장관도 비서관도 전부 다 경선에서 험지로 가서 하는데 이 사람 뭐길래 대통령실 행정관이라는 그 직책 하나 달랑 들고 비례대표에 들어갑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 사람이 왜 여기에 들어왔지라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포진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정치판은 대략 어떤 상황이냐면 이건 한동훈이 내리꽂은 사천이다. 안 그러고서는 설명이 안 되니까. 한동훈이 내리꽂은 사천인지 아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지적한 몇 가지 사안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로 꽉 채워도 모자랄 판에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그래도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로 꽉 채워놨어요. 그러니 이 비례 후보 이걸 어떻게 우리 자유파의 대표성을 갖는 비례 후보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철규가 후보 등록 전까지 전면 조정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겁니다. 자, 나 시간도 없는데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4년 전에 우리가 대참패했어요. 대참패했는데 황교안이가 김영호한테 공천권을 엉뚱하게 주는 바람에 완전히 공천 실패로 대참패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비례대표 정당 미래한국당을 이겼어요. 좌파 비례정당과 경합해서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 처음에는 이 미래한국당 공천을 당대표 한성교 공관위원장 공병한테 맡겼다가 완전 개판이 났어요. 항의가 보물치듯이 제기됐어요. 그러자 황교안이 딱 하나 잘한 결단을 한 거예요. 한성교 당대표 공병호 공관위원장 자르고 원유철 내려보내서 비례대표 확정 발표됐던 것을 완전 전면적으로 재검토했어요. 재구성했어요.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손녀 윤주경이 비례대표 1번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확 바꿔지면서 좋은 사람들이 비례 후보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 비례 후보 중에 신원식도 나오고 국방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나오고 조태영 국정원장도 나온 거예요. 그냥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냥 가야지 했으면은 거기도 폭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라도 그 절박한 상황에서라도 완전히 판을 갈아엎었기 때문에 대참패 속에서도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지금 그게 필요합니다. 이런 비례정당으로는 국민들한테 표달라 못해요. 설명이 어려운 사람들,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로 단떡 깔아놓고 무슨 수로 표를 달라 그럽니까?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결국 그만두게 됐습니다. 황상무 수석이 거듭 대통령한테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오늘 아침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는 속보입니다. 이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자리는 뭐 어느 수석이 중요하지 않은 수석이 있겠습니까만 가장 바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성격이 그래요.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자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시민사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걸 대통령한테 전하고 또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방침을 바로 그 시민사회 지도자들한테 잘 설명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민사회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시민사회 단체들, 대통령실에서 관심 갖고 소통해야 될 시민사회 단체들 아마 수천 개가 넘을 겁니다. 불교계,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계, 또 수백 개에 이르는 직능단체. 그런가 하면 우리 광화문 태극기 애국세력의 주축이었던 수많은 시민사회 단체들. 이들이 다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실이 소통을 유지해야 될 단체들이에요. 거의 앉을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좌파도 아니고 한동훈이를 비롯한 국민의힘의 뭐 수도권 일부 출마자들이 그냥 총을 쏘고 난도질을 해서 결국은 황상무가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결국 사의를 표명했고 뭐 여러 차례 표명한 끝에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황상무 수석과 관련해서 논평을 여러 번 했습니다. 황상무의 발언은 우리는 역대 정권과 달리 언론에 대해서 어떤 개입이나 간섭이나 탄압을 할 의도도 없고 힘도 없다. 이거 강조한 거예요. 이거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황상무를 언론을 협박했다고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씌워가지고서 잘라버린 거예요. 일부 언론이 뭘 잘 모르고 또는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황상무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 수는 있어요. 여기에 한동훈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부안해동하고 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황상무의 사태로 일단 이 황상무 사건은 이제 정리가 됩니다만 그러나 뒷맛이 영 개운치가 않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소신을 갖고 일할 사람 누구도 앞으로 어떤 상황에 어떻게 공격받아서 황상무처럼 일도 못하고 완전히 좌파 프레임에 뒤집어 씌워줘서 끌려 내려올지 모른다. 그냥 일 안 하고 눈치만 보는 게 상책이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 참모들을 위축시키고 공격해대는 이 국민의힘을 과연 우리가 집권 여당이라고 계속 지지해줘야 되는가? 저는 아주 심각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번 황상무 사건 관련해서 황상무의 사표는 수리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여당이 용산 비판하는 아이템만 발굴하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 깎아내리면
한동훈은 올라갈지 몰라도,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면 총선은 결국 어려워진다. 이제 다급하게 되면 대통령 쫓아내려고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한동훈 지지율보다 높게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확산시키면서 정책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 적이 있느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안철수가 이정석 호주 대사 즉시 귀국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 자체는 이건 부적절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뒤늦게 했습니다. 군사적인 문제, 한 호주 간의 여러 현안 중에 특히 K방산을 비롯한 군사적인 문제, 인태 전략과 관련된 군사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방장관을 지낸 이종섭 대사를 임명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다. 그러면 보호해야지. 맞서 싸워줘야지. 이종섭 대사는 변호사를 통해서 공수처에다가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조사 기일을 빨리 정해달라. 들어가서 조사받겠다. 그런데 공수처 이자들 말이죠. 정말 이거 빨리 없애버려야 될 아주 사악한 조직입니다. 공수처는 뭐라 그랬냐? 이제 빨리 수사하라. 왜 이종섭 대사, 이종섭 전 장관 9월 달에 고발받고 12월에 출근까지 해놓고 나서 왜 한 번도 제대로 소환을 안 했냐? 지금이라도 빨리 수사해라. 내가 들어가서 조사 받을게. 날 불러라. 기일 정해서. 라고 하자 이 공수처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갑자기 엑셀을 시속 100km, 150km로 확 밟을 수는 없지 않냐. 공수처에 수사 계획과 일정이 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지 빨리 해달라고 빨리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랬어요. 그러면 출금은 왜 걸어? 출금은 피의자가 또는 피고발인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을 때 급하게 거는 게 출금이에요. 지금들 조사 일정상 당장은 이종섭 부를 계획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출금은 왜 그러냐고 이것들아. 예, 이종섭 대사 측 변호인은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를 공수처에다가 냈어요. 빨리 수사받고 싶다. 기일을 정해달라. 수차례 밝혔듯이 언제든 소환 조사하면 가서 조사받겠다. 그런데 이 공수처를 좀 아는, 또 법조의 수사 관행을 좀 아는 사람들은 대다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공수처가 하는 걸로 봐서 아마 수사 준비가 안 돼 있는 모양이다. 공수처 관계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종섭 대사 건은 수사 4부에 배당돼 있는데 수사 4부에 평검사 현재 4명이다. 여기에 더 투입할 여력도 없다. 근데 이 4명이 다 다른 사건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종섭 이 대사를 소환 조사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직업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당 출마자들이 왜 한동훈이가 조기귀국 얘기를 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러면 호주 대사 갔다가 논란이 생기면 일단 귀국을 해. 그래서 수사 준비도 안 돼서 언제 부를지도 모르는 공수처의 호출을 소환을 기다리면서 집에서 죽치고 있으라는 거야?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검사 경험을 갖고 있는 한동훈이부터 하냐 말이야. 수사 관행을 모르는 일반인들이야 빨리 좀 조기 귀국해서 수사 받아 하겠지만, 검찰이 수사 준비가 안 됐는데 피고발인이 수사 받겠다고 나서면 그게 수사가 되냐고. 수사를 잘 모르는 일반인이 얘기한다 그러면 뭐 잘 몰라서 그러겠거니, 어떻게 한동훈이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조선 제일검이라며. 제가 보기에 한동훈이는 조선 제일검이 아니고 조선 일보검이야. TV조선검이야. 조선일보 TV조선에서 일했던 자들이 공천하면 100% 해주잖아.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제 곧 법정선거일이 시작되고 선거까지 한 20일밖에 안 남은 상태라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사실 그러면서 여기까지 끌려왔어요. 제가 석 달 전, 넉 달 전에 비대위원장 한동훈 안 돼. 한동훈 안 되고 원희룡 비대위원장, 한동훈 선대위원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자원을 최적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합이야. 이거 제가 10번도 넘게 논평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문제 제기만 하면 이미 이렇게 됐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자는 것이냐 는 식의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아직 시간 많습니다. 20일이면요. 선거에서 20일이면 세상이 2번, 3번 바뀔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직 3주예요.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과연 다 하고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 갑자기 기습 공격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연필 깎는 칼로 기습 공격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한 10cm 가까이를 깊이 제가 베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가 경기도 연천군 관인면에 있는 관인국민학교였습니다. 지금은 포천군 관인면에 있는 관인국민학교입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이 막 피가 분수처럼 막 솟아나는 이 상태로 저를 들쳐업고 학교를 뛰쳐나갔는데, 유일하게 하나 있던 보건소가 그날따라 문을 닫았어요. 선생님이 젊은 여성 선생님인데 정말 저한테는 운이 좋았죠. 당황하지 않고 눈에 띄는 대로 약국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약사한테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빨리 좀 꿰매달라고. 약사도 최소한의 의료 처치는 아마 받는 모양입니다. 훈련을. 그래서 저는 이 약사가 그때 한 55년 전에 꿰맨 그 상태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그때 우리 선생님께서 그래도 병원을 가야지 하고 한참 저를 얻고 헤매셨다면 아마 저는 죽었을지 몰라요. 피가 너무 많이 났거든. 제 옷이 완전히 다 피로 다 젖었으니까. 응급처치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응급처치가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 지금 와서 뭘 손대? 그냥 가지. 알기 쉽게 죽는 길이고 알기 쉽게 지는 길입니다. 우선 우리가 가동 가능한 자원이 있어요. 인유한이라는 자원이 있습니다. 혁신위원장 맡으면서
국민적으로 그저 이전부터도 국민적으로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혁신위원장 맡으면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국민들이 다시 보게 됐어요. 또 선거와 관련해서 아주 짧고 임팩트 있는 화법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8번으로 지금 공천을 받았는데 뭐 이 공천이야 법에 등록하기 전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만 저는 지금이라도 인유안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미래 비례공천을 그냥 유지하면서도 인유안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대폭 넓혀줄 수 있습니다. 지금 조국이가 지역구 출마한다고 하면서 저러고 떠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조국이도 비례대표 공천 2번인가 받으면서 저렇게 전국 유세 투어를 하고 있어요. 당대표니까. 저는 이 국민의 미래 이 당직자 둘이를 당대표 사무총장으로 앉혀놓은 이 한동훈의 졸렬한 이 인사 구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렵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인요한을 국민의 미래의 선대위원장으로 그건 오늘이라도 땅 두드리면 할 수 있어요. 해서 전국 유세에 돌입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중전을 해야 돼요. 조국이랑 맞짱 뜨게 해야 되고 이재명이랑 맞짱 뜨게 해야 돼요. 한동훈이 날카롭게 말꼬리 잡아서 공격하는 어법이 여전히 우리 자유파를 시원하게 해주는 점은 있지만 그러나 한동훈 피로감도 그 못지않게 큽니다. 인유한은 한동훈과는 또 결이 다른 대단한 이 전투 역량을 갖고 있어요. 인유한의 전략적 활용,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중에서 바깥에 있는 자원 모셔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갖고 있는 자원 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대목이 많이 있다. 이 점 제가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저 지금 조역당이 계속 뜨고 있는데 국민의힘이나 국민의 미래 가지고서는 저 조역당을 제압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게 다들 여러분들이 생각이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이 통합하는 그리고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이 대거 참여하는 여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도태우나 장해찬까지 포함하는 그리고 마땅히 호남 배려 케이스로 비례대표에 포진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민영삼이나 이런 호남 출신의 강력한 우리 자유파 전사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국민의 미래보다 더 강력한 자유파 전투적 자유주의자 비례대표 정당을 구성하는 것이 지금 그나마 해볼 수 있는 또 다른 응급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광훈 목사, 장경동 대표, 고영주 대표, 권영애 고문 이 몇 사람의 단판으로도 오늘 밤이라도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그리고 이번에 정말 억울하게 공천 배제되거나 또는 공천 박탈당한 이런 사람들 각계약진하지 말고 하나로 다 모여서 국민의 미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유파 찐 자유파 위성정당 비례정당을 만들자. 이 정당의 힘으로 이재명과 조국이를 제압하자.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오늘 내일 좀 뛰어다녀 볼 생각입니다. 제가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을 묻고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한다고 해서 제가 국민의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제가 자유파의 승리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이면 차라리 지자고 했지 진짜 지자고 한 적 없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남아 있어요. 그걸 마지막까지 정말 죽을 각오로 해볼 생각입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누가 다 해결했나? 누가 다 해결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의 요구, 황상무 자진 사퇴, 이종섭 즉각 귀국 이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수용하면서 당정 갈등의 급한 불이 꺼진 모양새다.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마치 한동훈이 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이렇게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이날 오늘 다 해결됐다 이렇게 반겼다고 기사가 이어집니다. 한동훈은 경기도 안양에 거리 인사를 하면서 여러분이 실망하셨던 황상무 문제, 이종섭 문제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 그러면서 기자들한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나 수도권 일부 후보들 안철수 같은 사람은 여전히 이걸로 미흡해. 이종섭이 자진 사퇴해야 돼. 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했습니다. 운명 공동체. 어쩔 수 없는 운명 공동체. 그런데 이번 사태를 내가 다 해결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한동훈의 언행을 보면서 그런데 그 한동훈의 입에서 운명공동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이런 것을 연상시킵니다. 철없는 애가 엄마한테 계속 때를 쓰니까 동네 창피해서 지나가는 이웃 창피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나요. 그 철딱서니 없는 애도 언젠가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으면 그 어릴 때의 그 철없었던 때를 혹시 반성하면서 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때를 쓰든 착한 일을 하든 부모와 자식은 운명 공동체이긴 하죠. 제가 무슨 대통령과 집권당을 이렇게 봉건적 관계로 설명하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냥 다 해결됐다고 자기가 마치 해결한 것처럼 하면서 이 운명 공동체 운운하는 이 한동훈의 모습에서 저도 그랬거든요. 7살, 8살 때. 아이고 엿 하나 먹고 싶은데 그거 그렇게 안 사주냐고 그냥 온 동네방네 떠내려가듯이 막 큰 소리로 막 울기도 하고 뭐 떼도 쓰고 그 결국은 어머니가 사주셨어요. 그때의 모습을 제가 보는 것 같다. 그런 소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냐? 사실은 이것도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황상무의 교체와 이종섭의 조기 귀국 구상을 이미 갖고 있었다. 발표를
선거 20일 전으로 삼은 것이다 라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다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이 관계자는 이종섭 대사가 오는 25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조만간 귀국하면 해명될 때까지, 필요할 때까지 계속 국내에 남아 공수처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 다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타이밍을 보고 기다렸다가 전격적 발표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승부사 기질이 이번에도 드러났다. 황상무 교체와 이종섭 조기 귀국은 대통령실 참모들도 눈치채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에 황상무의 교체와 이종섭의 조기 귀국은 상황에 밀려서 한 것도 아니고 쇼한 것도 더더욱 아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것은 속내를 드러낼 경우, 이 물색 없는 이 측근들이나 관계자들을 통해서 대통령의 결심이 먼저 언론에 흘러나가 김을 뺄까봐 우려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종섭은 이제 그만해도 됐다는 여론이 나올 때까지 조사에 2번이고 3번이고 성실히 임할 것이다. 사건 실체에 대한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총선이 눈앞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잘라라 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정치 공세다. 야당들은 그럴 수 있지만 집권당이 그랬어야 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과연 이 사태를 누가 해결했는가?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이후에 선거와 전국 운영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키포인트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이종섭 귀국, 이젠 공수처가 책임져야 할 시간. 사실은 공수처가 수사 준비가 안 됐었어요. 수사 준비가 안 된 수사기관이 무작정 피고발인 불러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 원님 재판식으로 할 수는 없죠. 그리고 한번 불러놓으면 다시 2번 부르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한번 불러서 별 혐의 없이 갔는데 뭔가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고 또 불러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까? 현대 수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수사를 하려면 그건 일반 국민들이나 이 고위공직자나 다 똑같습니다. 우선 고발을 당했으면 고발한 사람을 조사를 해야 돼요. 고발인 조사를 하죠. 그럼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고발했다 하면 이제 고발당한 쪽을 조사하게 되는데, 그때 고발당한 사람을 바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이라든지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증거 조사들을 합니다. 필요하면 그 과정에서 뭐 압수수색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놓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법리 검토예요. 자, 고발은 받았다. 관련자들 불러서 다 진술도 들었다. 근데 이게 법에 위배되는 거냐 아니냐? 이게 기소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냐? 마음에는 안 들지만 법 위반인 사안이 아니면 기소하면 안 되죠. 무슨 법적 근거로 기소를 합니까?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다 기소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행위가 어떤 법의 몇 조 몇 항을 어떻게 어겼는지가 확인이 돼야만이 기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검토를 다 마친 다음에
피고발인이나 피의자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우리가 조사해 봤더니 당신 이런 법을 어겼다. 이 법 몇 조 몇 항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신 이거 어겼다. 동의하냐? 시인하냐? 안 하냐? 그러면 증거를 갖다 대겠다. 당신 몇 월 며칠 날 이런 얘기 하지 않았냐? 몇 월 며칠 날 누구랑 이런 얘기 하지 않았냐? 우리가 다 조사했다. 이렇게 수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피의자, 핵심 피고발인은 이 사건이 진행된 맨 마지막에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핵심 피의자, 핵심 피고발인이 소환 조사되는 걸로 그 사건이 일단락되고 기소할지 불기소할지가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 이재명이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부르는 거예요. 쌍방울 방북 대가로 돈을 줬니 어쩌니 하는 것도 아직 이재명이는 시작도 안 됐잖아요. 그 앞에 다른 사람들 수사와 재판을 다 받고 나면 맨 마지막에 이재명이를 부르는 거라고요.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진상이 김용희부터 수사하고 김만배 수사하고 다 하지만 아직 이재명이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됐어요. 핵심 피의자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종섭 대사와 관련해서 이종섭 대사가 핵심 피의자라며 그러면 이종섭 대사를 공수처건 검찰이건 수사기관 똑같잖아요. 부르려면 사전에 이런 수사가 진행이 돼서 이종섭 대사를 소환해서 조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무작정 부릅니까? 불러서 당신 죄 당신이 알지? 고백해 자백했어. 이게 무슨 19세기 무슨 원님 재판입니까? 그 공수처가 지금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는 공수처 사정이고 어쨌든 이종섭이 의혹 받고 있으니 즉각 귀국해. 이거 한동훈이가 이거 주장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 의혹을 받고 있으니 즉각 사퇴해. 까지 주장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거 이재명이 쪽에서 주장했다 그러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겠어요. 어떻게 집권당의 대표 맡고 있는 비대위원장이나 주요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황당한 주장을 합니까? 그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주장이지만 이게 말로 잘 안 통하니까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이게 잘 안 통하니까 이미 국민들이 그렇게 의혹을 갖고 있다는데 하고 국민의힘에서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좋다 하고 항상 사의 수용하고 이종섭 조기 귀국 조치를 내렸어요. 방산 관련 회의에 참석하라고 하면서 실제로 방산 관련 회의가 있어요. 방산 관련 회의에 온 김에 좀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국내 체류하면서 공수처가 소환해서 조사하면 조사에 임해라.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제가 이 사안을 가지고 한동훈은 다 해결됐다 그러면서 막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떠들고 다니던데 이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준 거다. 제가 그 점을 어제 분명히 논평을 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종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니 이종섭 조기 귀국을 그렇게 떠들었던 국민의힘에서 뭐라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들이 데리고 왔다니. 누구한테? 공수처한테. 빨리 소환 조사해라. 우리가 데리고 왔으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냐고. 지금 길거리에는 온통 이종섭을 도망자로 꼬리표 갖다 붙인 시퍼런 플래카드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호주 대사를 도주 대사라고 일부러, 그리고 도둑 귀국이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프레임 갖다 씌우면서 이종섭을 아주 인격 살인을 하고 있어요. 백주대낮에 길거리에서.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이제
조기 귀국을 한 거 아니에요. 공수처 수사를 받겠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저런 인격살인적인 주장과는 맞서 싸워가면서 최소한 이종섭에 대한 보호조치는 해가면서 자기들이 이제 이종섭 데리고 왔으니 공수처 빨리 수사하라고 압박을 가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종섭 하나 죽고 말고 그거는 뭐 이종섭이 알아서 할 문제고 우리는 선거 때 피해만 안 보면 돼. 그런 심보로 무슨 여당을 합니까? 네, 이종섭은 향후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겠다. 그리고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어요. 네, 이종섭은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길에 게이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수차례에 걸쳐 분명히 말씀드렸다. 체류 기간에 공수처와 일정 조율이 잘 돼서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환 준비도 안 된 채 출금을 2차례 연장하는 수사기관 본 적 없다. 이제 공수처가 답변해야 할 시간이다. 공수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소환 조사 촉구서, 이건 이종섭 측에서 공수처에다 준 겁니다. 소환 조사 촉구서를 접수했다. 수사팀에서도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야말로 만만디. 근데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주기환 민생특보 임명. 당이 못하면 대통령이 한다. 원래 국민의힘은 당헌 당규에 사실상의 호남 배려를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전 선거 때 15% 득표가 안 된 지역에 관해서는 그 다음 선거에 비례대표의 25%를 의무적으로 반영한다. 앞순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호남 말고 또 다른 적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거를 하나도 안 지켰어요. 하나도 안 지켰어요. 예, 광주시당 위원장 주기환 당선권을 국민의힘에서 한 20번 정도라고 보면서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은 20번까지만 발표를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한테는 24번을 줬어요. 이건 광주 호남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처사였습니다. 차라리 안 주려면 말든지, 주려면 확실하게 당선권 안에 최소한 2 내지 3명을 배치하든지. 24분이 뭐냐 말이야. 주기한 당장 그 명단 발표 직후에 사의 표명하고 결국은 사퇴했어요. 그러자 이철규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하루 만에 뭐 호남 배려 한답시고 전라북도 도당위원장 조배숙을 당선권으로 교체했어요. 근데 여전히 전라남도나 광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의 생각은 뭐 거기 호남 출신 누구누구도 있다 이런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 제가 본 적은 경남 김해고요. 태어나기는 대구에서 났습니다. 근데 집안과 아버지 고향은 부산이에요. 근데 저는 크기는 서울에서 컸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서울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을 갈 때,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곳, 대구에 갈 때, 제가 태어났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김해에 갈 때, 왜 우리 본적지예요. 라고 제 인연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제가 부산을 대표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대구를 대표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경남 김해를 대표할 수는 없잖아요. 뭐 제가 대표할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그냥 서울 사람이에요. 지금 호남을 배려하자고 할 때는 아버지 고향이나 할아버지 고향이 호남이었어. 내가 어릴 때 국민학교를 잠깐 다닌 적이 있어. 그런데 그 이후에 평생 내가 서울에서 활동했어. 이런 사람을 배려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20년, 30년 호남에서 지역구를 맡아서 선거 때마다 질 줄 빤히 알면서도 당의 명령에 따라 출마하고, 그 출마하면 그냥 출마합니까? 자기 돈 써가면서 동네 인심 잃어가면서 온갖 삿대질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수십 년 호남에서 우리 국민의힘을 지켜온 사람들, 지금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그동안 고생했다는 것을 배려하고, 이렇게 고생하면 당에서 비례로라도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젊은 호남의 당직자들한테 알려주고, 보니까 우리도 한 10년만 꼭 참고 한번 버텨보자. 그러면 비례 기회가 올 수도 있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 이번 경우에 광주에는 주기환, 전북에는 조배숙이었던 거예요. 물론 주기환보다 더 오래전부터 광주에서, 전남에서 정말 고생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지금 거의 다 호남 지역의 지역구 후보로 다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제기가 된 이후에 당이 조배숙 하나만 13번인가에 재배치했을 뿐, 광주 호남에 대해서는 일체 조정도 없고 설명도 없고, 마치 아버지 고향, 할아버지 고향이 호남인 사람이 한 몇 명 거기 껴있다는 그거 가지고서 퉁치려고 지금 가는 것 같은데, 호남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해요. 당이 못하면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주기환 전 광주시당위원장을 민생특별보좌관, 민생특보 자리를 신설해서 임명했어요. 뭐 그야말로 위인설관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환을 어떻게든 역할을 주기 위해서 자리 없는 자리 만들었으니까 이른바 위인설관 맞아요. 자, 위인설관이라도 해서 호남 민심을 달래려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에요. 오죽했으면 호남 배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 지역구 출마 후보자들 다 사퇴하기까지 입장이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불과 며칠 전에 호남 전 지역구 출마가 갖는 엄청난 역사적 의미,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소리 쳤어요. 그게 한순간에 날아갈 위기에 처할 정도로 이번 이 비례대표 공천은 심각했던 거예요. 그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이걸 보완하거나 수정하지를 않았어요. 호남 민심이 악화일로로 갈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나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인설관해서라도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위인설관이라고 비판하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있던 자리에 앉힌 게 아니라 없던 자리에 만들어서 줬으니까. 그러나 위인설관이라도 해서
호남 민심을 다독이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충정만큼은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다. 또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일해 나가는데 필요한 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있는 자리만 갖고 하느냐. 그동안 민생특보라는 자리는 없었어요. 그러나 최근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무려 22차례나 민생토론회 하고 있어요. 이 민생토론회가 언제 있어서 했던 겁니까?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 것이니까 대통령은 토론회를 쫙 하면서 민생 어젠다를 던지고 나가는데 이걸 제대로 챙겨갈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다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뒤늦게 민생 토론회에서 나오는 체감도 높은 민생 현안을 제대로 챙길 대통령실에 수석급 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민생특보를 신설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서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굳이 여러 차례 설명 안 해도 알아들을 만한 일 잘하는 사람 주기환을 앉힌 것 같아요. 저는 위인설관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민생토론회에 체감도 높은 민생 이슈들을 대통령이 챙겨가는 것, 이거는 100번 잘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라도 해서 상처나고 쓰라린 호남민들의 마음을 품어주는 것, 이거 대통령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기환 특보에게 어제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특보요, 대통령 특보요, 뭐 무슨 큰 자리도 아니에요. 우선 비상근입니다. 보수도 없어요. 명예직입니다. 무보수 명예직. 활동비하고 사무실은 지원이 됩니다. 주기환 특보에, 그러니까 이 자리는 사람에 따라 정말 열심히 하면은 상당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명함 새기는 정도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안 하고도 되는 유명무실한 그런 자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주기환 하기 나름이죠. 그런데 제가 주기환에 대해서 이러저렇게 들은 바를 감안하면 어쨌든 이 민생 현안을 챙기는 데는 앞으로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됩니다. 자, 정론 일침이었습니다.